친구한테 카톡이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밥 한번 먹자. 별 생각 없이 그래, 좋아 답장을 보냅니다. 누르는데 한 2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요. 보내고 나서 한 3초쯤 지나면 가슴에 뭔가 묵직한 게 내려앉습니다. 아, 괜히 했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답장을 보낸 지 채 10초도 안 됐는데 벌써 후회가 시작돼요.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인데 진짜 가야 되나?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봅니다. 날씨 앱을 엽니다. 비 온다는 예보가 없나 확인합니다. 비가 안 오면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할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까? 만나지 않을 이유를 아침부터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1시간 떨고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대가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요. 머릿속이 뿌옇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 30분은 멍하니 있어야 겨우 돌아옵니다. 오히려 집에 혼자 있을 때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놓고 아무한테도 대답 안 해도 될 때, 그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나만 이런 건가? 요즘 좀 이상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생활시간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분에서 19분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6.3배. 같은 기간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대면 교제 시간은 6분이 줄었고요. 비대면 교제는 4분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5분이 늘어났어요. 정리하면요. 화면 앞에 있는 시간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람 앞에 있는 시간은 조용히 줄고 있습니다. 97.2%의 고령자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거의 전부입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3시간 30분으로 소폭 줄었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수면 시간도 5년 전보다 14분 줄었어요. 잠을 줄여서 영상을 더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게으름이냐? 성격이 변한 거냐? 아닙니다. 오늘은 이 현상의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철학까지 여러 방향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듣고 나시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도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올해 64살이신 여자분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함께하던 엄마들 모임이 있었대요. 한 달에 2~3번 밥 먹고 카페 가고 한 학기에 한 번은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아이 성적 이야기, 학원 정보, 남편 흉. 나눌 이야기가 끝이 없었어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2시간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간이 넘어가도 아쉬워서 못 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모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연락은 오거든요. 우리 이번 주에 보자. 그런데 이제 만나면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달라진 거래요.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망쳤어 하면 같이 속상하고 같이 해결책을 고민해줬거든요. 그게 내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다 컸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누구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 손주가 어떻고 듣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 공감이 안 되니까 끄덕이고만 있는데 그 끄덕이는 게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졌대요. 이번엔 좀 피곤해서
한 번 빠지니까 두 번째가 놀랍도록 쉬워지더래요. 두 번째를 빠지니까 세 번째부터는 아예 연락이 안 오더래요. 단톡방에 약속 잡는 메시지가 올라와도 본인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쟤는 잘 안 나오잖아. 이 합의가 암묵적으로 된 겁니다. 나쁘게 된 거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진 겁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3번, 4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가끔 일요일 오후에 집이 너무 조용하면 그때 좀 그래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모임에서 빠졌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해서 그게 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적 있으시면 마음속에 적어두세요.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더 묘한 건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확실히 편한데 그 편함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양면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요.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 자체는 좋아요. 몸 움직이니까 개운하고 끝나면 시원하고 체력이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운동이 끝나고 나서예요. 꼭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커피를 먹자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 이야기가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맞장구를 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꺼내면 또 들어줘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인데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연산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함께 했어요. 그게 예의니까.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저 시간에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데, 저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운동하는 중간에 들기 시작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신발 벗으면서부터 나 오늘 좀 바빠서 이 한마디를 어떻게 꺼낼까 고민하고 있어요. 도망치듯이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뒤에서 밥 먹고 가지 하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요. 근데요, 집에 와서 혼자 소파에 앉으면 편합니다. 분명히 편해요. 리모컨을 잡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틀고 아무한테도 리액션 안 해도 되는 이 시간. 이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도 안 남는 건 아닌가?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아플 때, 진짜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때 전화할 때가 있긴 한다? 이 생각이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천장을 보면서 스칩니다. 편하면서도 불안한 이 느낌, 좋으면서도 겁나는 이 양면적인 감정.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래야 자책을 멈출 수 있고 동시에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해서 정리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길고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 관계를 넓힙니다. 새 사람도 만나고 모임에도 가고 인맥을 쌓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그 관계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니까요. 이 사람 알아두면 나중에 좋겠지. 이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중을 위한 관계를 쌓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만 남깁니다. 수십 년 된 절친, 가족, 나를 정말 아는 소수의 사람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꼭 나이 든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치병을 선고받은 젊은 환자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인식 자체가 방화쇠입니다. 그 인식이 켜지는 순간 관계를 정리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언제 이 스위치가 켜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이 시기에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인식이 선명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주변에서 부고 소식을 듣기 시작하고 은퇴를 하거나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뇌가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임에서 빠지고 싶어진 거. 전화 받기 귀찮아진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 이게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뇌가 시간을 유한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런던 정경대학교의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 연구팀이 15,000명의 성인을 분석해서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사바나 행복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영국 심리학 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핵심 결과가 이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사교 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혼자 무언가에 몰입하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빈번한 사회적 만남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더라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을 합쳐서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줄이는 건 고장이 아닙니다. 뇌가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 없으니 의미 있는 곳에만 집중하자. 뇌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에너지가 모자라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 이마 바로 뒤에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전두엽이 하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화내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전두엽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분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골라냅니다. 이 사람 지금 속상하니까 위로해줘야지. 이런 판단을 전두엽이 해요. 셋째, 복잡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모임에 갈까 말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전두엽의 일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의 사령탑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동안 전두엽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요, 뇌에서 가장 먼저 늙는 부분입니다. 뇌의 다른 영역은 70대, 80대에 본격적으로 위축되는데 전두엽은 5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60대가 되면 이미 눈에 띄게 부피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 능력, 의욕, 창조성이 함께 줄어듭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힘도 약해지고요.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젊었을 때는 2시간 수다를 떨어도 머리가 멀쩡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맞장구 치고 이걸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끄떡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이 뿌옇게 됩니다. 1시간 정도 대화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전두엽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젊었을 때 우리 뇌 배터리가 10,000mAh짜리 대용량이었다면 지금은 3,000mAh짜리 구형 폰으로 바뀐 겁니다. 용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은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밥 먹고 집안일 하고 병원 가고 이것만 해도 저녁쯤 되면 바닥이 납니다. 거기서 사람까지 만나서 대화를 하라?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의 변화예요. 젊었을 때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았던 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확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재밌다, 신나다, 짜릿하다, 또 하고 싶다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보상감을 줬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예전만큼 재밌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도파민 보상 회로 자체가 둔해지는 겁니다.
대신 아세틸콜린이라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전면에 나섭니다. 아세틸콜린은 도파민과 성격이 달라요. 도파민이 시끄럽고 화려한 보상이라면 아세틸콜린은 조용하고 깊은 보상입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뭔가에 조용히 몰입할 때, 이때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되면서 잔잔한 만족감을 줍니다. 시끄럽진 않은데 충분히 좋다. 이 느낌이요. 그러니까요. 유튜브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영상 보는 게 좋아진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 자체가 시끄러운 외부 자극에서 조용한 내부 몰입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겁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여행 영상 보는 게 더 좋아진 적. 예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맛집 영상 보는 게 더 편해진 적.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것이 딱 좋아진 적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이 변화입니다. 도파민에서 아세틸콜린으로 보상 회로의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뇌 안에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참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드라마처럼 싸우고 연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직장 다닐 때 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 같이 먹었어요. 회의 끝나면 복도에서 수다 떨었고 퇴근하면 가끔 술도 한잔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만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어요. 둘 중 한 명이 먼저. 처음엔 연락이 옵니다. 우리 밥 먹자. 좋지. 이번 주에 한번 보자. 그런데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한쪽은 아직 일하고 한쪽은 시간이 남아돌고 한 번 미루면 다음 약속이 안 잡힙니다. 두 번째 연락을 내가 먼저 하기가 좀 그렇고 세 번째부터는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나쁜 감정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만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매일 보던 직장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그 위에 얹혀있던 관계의 동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연락처에 이름은 수백 개가 있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전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 저장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건 대부분 싸워서가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던 맥락이 사라져서입니다. 아이 때문에 만나던 엄마 모임은 아이가 떠나면 맥락이 없어집니다. 직장 때문에 만나던 동료는 은퇴하면 맥락이 없어집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던 이웃은 이사를 하면 맥락이 없어집니다. 종교 모임이 있었는데 무릎이 안 좋아져서 못 나가게 되면 그 관계도 끊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직후 남성의 우울증 가능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이 직장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인 거예요. 여성은 그래도 동네 모임이나 가족 중심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은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빠지다 보면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전화는 안 오고 나갈 곳도 없고 그제서야 깨봤습니다. 나 외톨이가 됐구나.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너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뇌가 원하는 대로 혼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관계를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며 그냥 편하게 혼자 살면 되는 거지.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프랑스 태생의 시인이자 소설가 메이 사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가난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한 충만이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산책하고 영상을 보고 글을 쓰고 이건 고독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이건 건강합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2023년 PMC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성 만족감을 높이며 감정 조절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안 나가는 거. 전화가 와도 받기 싫은 게 아니라 받을 기운 자체가 없는 거.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연락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 이건 고독이 아닙니다. 이건 고립입니다. 고독은 나를 채우지만 고립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이 오래되면 몸이 실제로 망가집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학적 사실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건강노화연구소가 2023년 1월에 50세에서 80세 사이 미국 성인 2,5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3명 중 1명, 34%가 지난 1년간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37%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했고요. 33%는 집 밖의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접촉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50에서 64세 연령대가 65세에서 80세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7% 대 29%. 즉, 아직 한참 활동적이어야 할 나이에 이미 고립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15갭이요. 한 갑의 4분의 3입니다. 매일.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만성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2024년 자마에 실린 논문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를 파괴하는 물리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가 편하니까 혼자 있겠다는 괜찮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건지. 그 답에 따라 지금 상태가 건강한 고독인지 위험한 고립인지가 갈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고립의 무서운 점은 혼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게 좀 피곤해서 쉽니다.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러면 연락이 줄어들어요. 연락이 줄면 역시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면 더 안 나가게 됩니다. 더 안 나가면 사회적 기술이 줄어들어요.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면 대화 자체가 어색해지거든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지? 이 고민이 생기면 더 부담스러워져서 더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혼자가 되고 외로움, 불안, 회피, 더 깊은 외로움, 더 큰 불안. 이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혼자서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유대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과 따뜻한 교류를 할 때, 신뢰를 느낄 때, 스킨십을 할 때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불안이 줄고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해 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안 만나면 이 옥시토신이 분비될 기회가 없어요.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불안이 올라갑니다. 불안이 올라가면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서워져요. 더 무서우니까 더 안 만나고, 더 안 만나니까 옥시토신은 더 안 나오고,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예요. 세로토닌은 기분의 안정을 담당하는 물질인데 사회적 교류와 햇볕, 규칙적인 활동이 분비를 촉진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줄어들어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밖에 나갈 힘이 더 없어지고, 이게 고립의 구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혼자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최근 한 달 동안 집 밖의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 바퀴를 멈출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뇌가 원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게 정답도 아니니까요. 대신 적정거리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했어요. 추운 겨울밤에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고 또 찔리고 또 떨어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이 찾은 답은 뭐냐면요. 찔리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예요. 완전히 밀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그 지점. 쇼펜하우어는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사람을 만나고 모든 모임에 다 나가고 새로운 관계를 끝없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뇌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만나고 완전히 문을 닫으면 그건 고립이 됩니다. 찔리지 않으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약 150명입니다.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150명 안에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바깥층에 약 150명의 지인이 있어요. 이름은 알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하는 사람들. 그 안쪽에 약 50명, 가끔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 그 안에 약 15명,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약 5명.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이 5명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깥층에 150명, 50명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쪽 5명까지 비어버리면 그때 진짜 위험해집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쪽 5명 자리에 누가 있으세요? 배우자, 자녀, 오래된 친구, 형제. 아니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세요? 5명이 꽉 차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3명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0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1명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안쪽 5명 리스트를 종이에 적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종이에 적어보세요. 볼펜으로 이름을 쓰세요. 내가 힘들 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으로 적습니다. 적다 보면 놀랍게도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외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가끔 볼 때마다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넘었으면
오늘이 연락할 날입니다. 둘째, 주 2, 3회 30분의 접촉을 하세요. 여기서 접촉이라는 게 꼭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 10분도 접촉이고, 영상통화 15분도 접촉이고, 같이 산책 30분도 접촉입니다. 같이 밥 먹자가 부담스러우면 훨씬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요즘 뭐 봐? 카톡 한 줄이면 됩니다. 그 카톡이 아 그래? 나도 그거 봤는데 하는 답장으로 이어지고요. 그거 재밌더라. 한번 통화해. 이렇게 이어지면 벌써 30분이에요. 카톡 한 줄이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가 30분의 의미 있는 접촉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만남의 규모가 아니에요.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신호가 끊어지지 않는 한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까운 친구와 주 2회 정도 교류할 때 옥시토신 분비와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인 교류가 뇌의 유대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관계의 명분을 만드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건 공유하는 맥락이 사라져서라고. 그러면 맥락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1시간 산책하기. 이렇게 아주 작은 약속, 하지만 요일과 시간이 정해진 약속을 만드세요. 산책이 어려우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5분 전화하기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화요일에 점심 같이 먹기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이에요. 언제 한번 보자는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영원히 안 본다의 다른 말입니다. 대신 요일과 시간을 정하세요. 그게 관계의 앵커가 됩니다. 넷째, 디지털 교류를 진짜 관계의 일부로 인정하세요. 유튜브 댓글을 달고 카페에 글을 쓰고 밴드의 일상을 올리고 영상통화를 하는 거. 이것도 관계입니다. 직접 만나야 진짜 만남이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지금 시대에 시니어의 비대면 교제 시간은 늘어나고 있고 그 경로가 스마트폰이에요. 이미 세상이 바뀐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가 나에게 반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연결입니다.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다는 것, 그것도 사회적 접촉의 하나입니다. 그 댓글에 누가 답글을 달면 그 순간 연결이 생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화면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하는 수동적 시청은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이에요. 보기만 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댓글을 쓰든 커뮤니티에 올리든 영상통화를 하든 양방향의 신호가 오가야 그게 관계입니다. 다섯째, 목적 있는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 있되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혼자 시간을 쓰는 건 다릅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오늘은 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끝까지 보고 내용을 정리해봐야지 하고 보는 거. 산책을 하더라도 오늘은 저 골목으로 가봐야지, 새 길을 하나 찾아봐야지 하고 걷는 거. 글을 쓰더라도 오늘 느낀 것을 3줄이라도 적어봐야지 하고 쓰는 거. 이게 활동적 고독입니다. 활동적 고독은 아세틸콜린을 자극합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건 건강한 혼자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매일 2시간, 3시간 이상 길어진다면, 유튜브를 보긴 보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하루가 끝났는데 오늘 뭐 했지? 하는 날이 계속된다면 이건 고독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그때는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가? 그 답이 후자라면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세요. 5분만 걸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본의 노년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60세 이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남은 에너지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누구 눈치를 보면서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내가 진짜 흥미있는 활동을 혼자서든 함께서든 하는 게 뇌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칼 융은 인생의 오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의 전반기가 바깥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라면 후반기는 안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인정받고 성취하고 관계를 넓히고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오후가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 삶은 무엇이었지? 이걸 들여다보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깥을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넓은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그건 인생의 전반기, 바깥을 향해 달려나가던 시기의 공식입니다. 지금은 공식이 바뀌었어요. 적은 사람을 깊게, 오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이게 지금 시기의 공식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결코 진짜 함께 있을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정리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나이에 가능한 가장 품격 있는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요, 주름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동시에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줄이 돼 끊지 않는 것. 그게 곱게 늙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진 건 성격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뇌의 전두엽 에너지가 줄었고 보상 시스템이 도파민에서 아세틸콜린으로 이동했고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편해서 혼자 있는 것과 기운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독은 건강하고 고립은 위험합니다. 줄이 돼 끊지는 마세요. 안쪽 5명, 그 사람들과의 끈 하나만 잡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구독 눌러두시면 마음과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가져올게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관계를 줄여오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불안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편한데 뭐 어때? 라고 확신하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였습니다. 편한데 가끔 겁이 났어요. 특히 아프거나 밤에 잠이 안 올 때.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 생각이 스칠 때가 있었거든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편하다는 이야기도 좋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솔직함이 누군가한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